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그래도 다행히 마음 편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증 씨가 다행히 위로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맥점은 바로 뭐였었냐면 CPI부터 시작됐었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CPI 발표가 나왔을 때 이것이 순간적으로 위로 급등을 줘서 만약에 CPI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거기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이번 주에 나타나는 CPI나 이거 예전에는 관심이 깊었는데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CPI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까지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CPI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은 항상 미래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CPI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PPI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에 발표되는 CPI나 이런 것들은 낮게 나올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저희가 항상 제가 여기서는 빅픽처를 말씀드리고 디테일은 2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재테크를 쌓아가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현장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본장이 열리기 전에 9시 30분에 미리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이야, 정말 밑으로 훅 내려갔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이라고 그러죠.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의 경험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럴 때 처음에 소위 얘기하는 주린이었을 때는 저도 막 겁이 나서 막 쫓아오면서 매도를 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의 의무,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을 때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급락을 딱 줬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딱 닿자마자 그냥 확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늦게 해서 이상하다.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지만 결국은 될 것은 되고야 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놀라지 않으셨죠?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매를 잘 하셨던 못하셨던 드디어 여러분들은 하나의 경험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부의 지도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다음에도 그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를 30년 동안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도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CPI보다 낮게 취급하지만 결국은 생산자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들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임금이 올라가면 지금은 당장 아니어도 그것이 빵값의 정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PPI는 나중에 CPI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것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CPI 때는 멀쩡했다가 PPI 때 영향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때도 훅 빠졌습니다. 하지만 강도 역시 CPI가 더 강한 거죠. 이게 9.1. 사실은 유럽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나름대로 이름께나 알리는 그러한 기관에서 내놓았을 때 우리가 보통 예측치는 8.8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아도 9,를 봤었거든요. 근데 9.1을 딱 찍고 나니까 확 영향받았는데 이걸 이겨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영향이 악재가 나와도 굉장히 영향이 큰데 그 두 번째부터는 살살 그 영향도가 작아집니다. PPI가 나서 확 빠졌지만 여기도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V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걸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딘가 주가가 뭔가 급락을 줬잖아요. 무조건 급락을 주면 여기서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절대 하방 경기 싸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급락을 주면 그다음에 무조건 뭘 줘야 되죠, 신군? 급등을 줘야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죠. 이거 무슨 싸움이냐면 이걸 우리가 각도 싸움이라고 그래요. 음지는 각도요. 얘가 급락을 줘버리는데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주가는 급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할 때 다 좋다? 아닙니다. 주가가 위로 갈 때 횡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조정받아야 될 순서인데 버티고 있다는 것은 대기 매수가 늦어졌다는 거고 이건 주가 올라갈 때 주도주의 패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N자형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자형입니까? 역N자형이지. 아주 나쁜 거거든요. 무조건 급 났다면 급등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급락 다음에 급등을 주면 이건 매수가 이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급락, 밑으로 마이너스 1, 급등, 플러스 1, 비긴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급락, 급등 다음에는 항상 always, anytime, anywhere, 어디서든 얘는 완만 턴의 모습을 줘야 됩니다. 완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래프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 이게 아마 한 새벽 1시 정도에 이걸 다운 그래프일 텐데요. 뭐 오늘 종가상 약간 보면 얘가 어쨌든 뭐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락 급등 다음에 또다시 급락을 줘버리고 또다시 급등을 주면 속칭 찐꽁빵꽁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입니다. 얘가 그다음에 완만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건 다시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각도 싸움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이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미국 증시는 악재를 받아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럼 왜 악재를 받아내고 있느냐? 일단 V자 패턴, 일단 너 마음에 들어. 왜 얘가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학습 효과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난 5월 달 거가 발표됐을 때 8.6을 됐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이거 미국 증시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왜냐하면 아니 여기만 그냥 유가만 보더라도 CPI가 올라갈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9월 달께 나올 때 중간값을 보시라고 했죠. 여기 중간값보다는 평균치죠. 왔다 갔다 중간값이 약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8.6에서 시장의 예측치는 8.8. 좀 심하게 나올 때는 9.0. 근데 이게 9.1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얼마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보면 얘가 밑으로 요게 내려와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밑으로 와 있죠. 그럼 얘가 왜 내려왔다가 급등을 줬을까요? 밑으로 확 내려갔을 때는 모두 다가 공포에 쩔고 매도가 매도를 불렀지만 가만히 약간 길게 생각하면 그러면 다음 달 7월 달 것이 발표가 되는 뒤에 8월 달에 이게 됐을 때는 이건 누가 와도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제일 유가가 안 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이미 위에서부터 꼭지치고 다 내려왔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럼 왜 저렇게 순간 급락을 줬다가 왜 급등을 줬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준금리를 순간적으로 1%를 올릴까 수 없다는 것이 CPI가 높게 나와버리면서 9.1을 딱 때리면서 갑자기 휙 돌아버렸습니다. 뭐로? 1%대 올리는 것을 갖다가 7%대에서 80%대까지 10배수가 급등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확 밑으로 빠진 거죠. 하지만 그러다가 또 올라간 가장 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75bp에서 100bp를 갖다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시 이게 42%대로 다시 또 내려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여기 항상 지난번에도 주가가 급락을 줄 때 희망의 끈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제임스 블러드였었어요. 굉장히 강성된 목소리를 내뿜다가 시장이 막 공포스럽고 이렇게 어려워할 때 오히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시장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제임스 블러드였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흑기사로 변신해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블러드와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거는 1%는 너무 앞서가 있는 거야. 나는 75bp를 나는 선호해.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역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75bp로 이동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위에서부터 대폭락을 주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과연 100bp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는 75bp만 갖고서 충분하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도 이게 유가를 보면서 물론 유가가 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렌트비는 올라가고 있고 다른 부분들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보면 가장 큰 것이 유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가가 올라갔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마이크를 잡으면 기자회견할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휘발유값, 가솔값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인들한테 이건 필수품인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물을 필수품을 생각하듯이 그들한테 휘발유, 가솔린은 필수품이거든요. 항상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름값이 이렇게 내려간 것이 반영이 안 됐다.
그다음에 야 기름값은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주유소에는 너무 많이 받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다른 건 다 밑으로 빠진 상태 속에서 드디어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유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위치를 보면 여기 지금 95달러, 요 밑에 뭐 100달러 언저리 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얘는 일단 여기 우리가 소위 130달러 이거 음포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다가 어딘가 음포선을 때려주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특히 투기주나 이런 것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에서 한번 음포선 때려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급락 다음에 V자를 보셔야 됩니다. V자 일단 한 번은 못 가죠. 또다시 두드맞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준이 어디였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침공 사건 바로 2월 달이었죠. 2월 24일 날 침공 수준 쪽으로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어떤 수급에 의해서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올라갔던 것은 원래 자기 자리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할게요. 하지만 얘는 아직까지는 휴화산이지 사화산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중도 날아가서 빈살만하고 만나긴 했죠. 그러니까 노딜은 아니죠. 시장에서 어떻게 나냐면 야 빅딜 나올까? 아니면 스몰딜 나올까? 아니면 노딜 나올까? 일단 노딜은 아니죠. 노딜은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아버지만 보고 오는 겁니다. 살만 구간만 보고 오는 건데 그래도 실세인 빈살만 났기 때문에 노딜은 아니죠. 그런데 어차피 거기서 고개수로 갔으면 이게 뭡니까? 최소한 이건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TV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색깔에 따라서 뭐 여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하지만 결국은 당선은 부동층에서 당선되죠. 그 선거운동 할 때 왜 후보자들이 그 시장이고 보고 곳곳 돌면서 왜 악수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굴 찍을지 모를 때 여러분 가서 찍을 때 과연 누구 찍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잡아본 사람 찍지 않겠습니까? 정말 손 한번 잡아봤으면이란 가사가 그대로 나오는 대목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또 그때 거기 가갖고 야 카스코치는 네가 잘못이야 이럴 필요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Anyway 어쨌든 노딜은 아닌데 글쎄요 빅딜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회의에서 그것이 아니어도 어차피 좀 증산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어쨌든 지금 얘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내려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여기 내려왔는데 결국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제가 살 때 각도가 마음에 듭니다. 급등을 줬어도 다시 급락을 주죠. 이게 만약에 급락이 아니고 급등을 줬는데 완만했으면 또 뚫었습니다. 근데 급락 다음에 급등 다음에 급락. 또 급등을 줬는데 또 다시 급락. 그럼 또 올라가더라도 얘는 일단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그게 참 다행이라는 거죠. 물론 주변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근데 이제 현재 주가 위치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 부분들, 특히 오늘 나온 미시간대의 5년에서 10년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전달에 3.1에서 지금은 2.8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죠. 앞으로 5년 후에도 야,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대가 여전히 3%대 고공행진 나왔으면 굉장히 어렸을 텐데 2%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조사하면 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인플레의 마지막 변수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바로 푸틴한테 달려있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좀 껄끄럽습니다. 지금 현재 밸브를 잠가놨죠.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로 현재 쓰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뭐라 합니까? 푸틴이 야 이제 우리가 노스트림 청소해야 되니까 우리 집 밸브 좀 잠글게. 잠갔습니다. 그래서 청소 다 했으면 열어야 되잖아요. 열까 안 열까? 이게 또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의 퀘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내려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유가는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 또 밑으로 빠져도 문제가 되죠. 어쨌든 제가 내려왔는데 유가 완전히 꺾어지는가 안 꺾어지는가의 부분들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입니다. 항상 뭔가가 투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꺾어지는 모양을 딱 한 가지 그림만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냐면 얘가 쌍봉을 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저점을 깨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쌍봉인 것 같습니까? 1번.
얘는 쌍봉이 아직 아니었는데요. 2번. 여러분의 경험치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늬만 쌍봉입니다. 이거 쌍봉 아닙니다. 여기서 다 때렸다가는 여기서 닿다가 튕겨 올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소위 이게 쌍봉이 아니면 뭐가 쌍봉입니까? 여기다가 딱 하나의 줄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줄은 무엇일까요? 얘가 쌍봉을 딱 줬잖아요. 이게 진정한 쌍봉이면요.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가 파동을 얘기할 때 M파동 실패형에서 이렇게 M 올라가다가 녹색이 밑에서도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 올라가다가 M파동 실패형일 때 제가 줄 어디다 하나 긋죠? 친구 어디다 긋죠? 얘가 M파동 실패형. 그렇죠. 항상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짜 제가 막대를 가지고 주식 분석하면서 막대를 가지고 당신은 딱 한 가지만 사용해 그러면 항상 저는 막대를 가지고 저점과 고점을 긋고 다니도록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한마디로 한다면 그 움직이는 방향, 길게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롱이라고 합니다. 하락이 길잖아요. 각도가 굵고 얘는 어떻게 하면 롱, 숏, 롱, 숏, 롱. 파동이 하락 파동을 보여주게 되고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건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깨운다는 게 1차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매도의 맥점. 여러분들 지난 2021년도 우리가 9월 달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보다 나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패턴이 어떠한 똑같으냐. 여기 가만히 보시죠. 여기 가만히 보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21평선이 이렇게 여기엔 패턴이 나오죠. 이게 나와야 완전하게 꼭지치면서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거죠. 빅스가 꺾어질 때 하방 패턴의 모습이 이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주가 지도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5일선이 이렇게 여기엔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가가 모든 것이요. 지수, 종목, 특히 투기주 이런 것들은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여기엔자도 안 와요. 투기주들 이렇게 쌍 보이면 거의 끝나지. 아니면 장대모를 주거나. 최근에 보면 위에 급등줬던 종목군들이 내려갈 때 음푸선 때리는 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5가 여기엔자. 이게 첫 번째 나타낸 신호고 두 번째가 20이 여기엔자. 이게 두 번째 나타낸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나 완전히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선 요 240R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어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내가 주가 끝날 때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종목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죠. 소위 얘기하는 주가 지도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전공은 이쪽입니다. 주가 원리입니다. 주가 움직였을 때 파동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구나. 그러니까 벌써 이미 작년 9월 달에 얘는 꺾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건 위험하구나. 올해 1월 달에 이건 놔두면 정말 담보 부정 나오겠구나. 바로 그걸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맞잖아는 거죠. 계속 연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얘가 빅스가 아니어도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언제 어디서나 정말 anytime, anywhere 어디서나 주가 꺾어지는 순서는 바로 이 순서로 꺾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얘를 보면 아직 그러한 과정을 보이는 건 아니죠. 그죠? 단지 위에서 쌍봉의 모양, 그러니까 무늬만 쌍봉의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화선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너무 꺾어지게 되면 얘는 정말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얘가 이렇게 꺾인다는 건 이게 진짜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뭐예요? 경기는 나쁜데 금리는 올라가고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내려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100달러 언더 아래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은 모양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빠지는 것은 그나마 굉장히 다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쨌든 인플레이션, 패드가 경기를 꺾어서까지라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삼성전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말에 코스피장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을 빼면 나머지 의미가 하나도 없었죠. 신군. 네. 걔들이 올라갔는데도 지수가 그 정도면 나머지 종목은 볼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주말에 강세 현상을 보여주는데 너 의미가 있니? 너 의미가 없니?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여러분 중에서 이미 저랑 같이 오랫동안 호흡하셨던 분들은 삼성전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지수를 맞추거나 삼성전자 가격이 어디가 바닥이거나 이건 사실 못 맞춥니다. 이거는 제가 했지만 바닥은 찌는 게 아니라 지나간 다음에
오,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누가 빨리 알아채네. 어쨌든 그거 자체가 바닥에서 벗어난 다음에 얘를 알아채는 겁니다. 너무 일찍 찍어버리면 가짜 바닥, 가바닥을 찍어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닥이 얼마인지 맞추지 않아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건 좀 한번 배울 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우리 체질에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이 있듯이 나는 한 번에 오를 갖다 때려 넣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나는 그게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적금형으로 붙는 스타일에 따라서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주말 강세인데 너 의미가 있겠어? 근데 여기에 복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드라기 쇼크입니다. 드라기 쇼크? 드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예전에 IMF 총재였죠.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이탈리아의 총리로 가 있죠. 오, 드라기 쇼크가 이게 나타날까?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유럽이 쪼개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프랑스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 이미 여러분 보셨고요. 영국은 보리스 총리가 결국은 스캔들로 인해서 쫓겨나고 마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뇌관으로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드라기 쇼크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삼성전자랑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은 N파동에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N파동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원고를 밤에 새벽 2시까지 작업한 다음에 원고를 보냅니다. 그럼 아침에 이렇게 온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하는 미팅이 작가님하고 미팅입니다. 왜냐하면 꼭 제목을 2개를 보냅니다. 어느 것이 좋으세요? 근데 작가님이 N파동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 N파동을 아세요? 제가 왠지 좀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고 야 이거 뭐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이제 N파동은 이제는 평범한 단어가 됐죠. 한 번 할 때는 어렵지만 독서 100편이면 의자 현이라 아무리 그 뜻을 몰라도 자꾸만 보고 또 보면 그 뜻은 스스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N파동 너무나 쉽습니다. 삼성전자와 연결된 드라기 쇼크, 삼성전자와 연결된 N파동. 선생님, 제가 알기에는 N파동은 60이 내려갔다가 요게 60 내려갔다가 이게 올라갔을 때 요게 N파동이고 요게 꺾어져서 저점을 깨면 이거 무슨 파동이죠, 신군? L파동. 이거 L파동이죠.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 여기를 깨고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지금 L파동이잖아요. 삼성전자가 N파동하고 무슨 연결이 됐을까? 그러면서 주도질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부터 그것을 좀 더 스피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자, 거듭 말씀이지만 이거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K-팝이 있고 K-뷰티가 있듯이 K-기법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 분석 다 알아야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은 주가의 원리입니다. 주가는 추세를 타. 대신 상승 추세면 매수가 강하니까 많이 올라가고 조금 조정받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조정받는 롱숏으로 가. 하락일 땐 반대로 하락이 많이 빠지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장대 못 때리면 조심해야지. 왜? 각도가 바뀌는 변곡이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을 제가 몸소 경험한 거니까 뭐 사용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왜? 뒤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현재 주가 위치에서 빅스가 꺾어지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악재가 버티는 증시의 모습을 우리나라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밑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의민선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기 2,300이었죠. 그죠? 얘가 그러니까 2,400아래 푹 발을 담가면 얘가 자꾸만 띄워주는 겁니다. 소위 그러면 2,300이 바닥으로 굳어졌습니까? 할 때는요. 얘가 일정한 관성의 구간으로 들어줘야 돼요. 얘가 어느 정도를 벗어나줘야 얘가 어느 정도 벗어나줘야 드디어 위기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판단할 때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월봉의 6개월선 위로 올라가 주는 겁니다. 근데 월봉의 6개월선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위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영마틴이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월봉의 6개월선은 일봉에서는 100일선이거든요. 얘가 요 위로 뽕고 솟아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을 그냥
얘기 안 하면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속에 반등을 노리는 반등 파동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다만 그래도 악재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미국을 왜 이렇게 많이 분석하느냐?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게 여기 얘기했죠. 우리가 1월 달에 장이 폭락을 주고요. 6월 달에 장이 폭락을 줬을 때 미국이 음봉을 때려버리면 우리는 거의 폭락을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상승을 못합니다. 미국이 올라가주면 그럼 우리가 계속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싱크리 같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올라가줘야 우리도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반쪽짜리를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주 보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얘는 악재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얘가 주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너 왜 올랐니? 그때 그 모멘텀을 알아야 얘가 아직 길게 가겠니? 짧게 가겠니요. 지금 주말에 미국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나라 시장에다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나온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좋아질까요? 두 번째,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까요? 아니요. 둘 다 아니죠. 이게 모멘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추세와 파동이 중요하고요. 몇 번만 연습하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무료 강의에서 이런 걸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고맙게 거기다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소장님, 추세와 파동 너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진짜 합디다.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걸 보시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엔돌핀이 솟고 이걸 내가 실패해서 배우는 이 내용들을 공유했구나. 정말 추세와 파동. 여러분 이거 왜 올라갈 때 왜 그렇게 다 깨졌을까요? 파동에 자꾸만 속은 거죠. 파동에. 추세는 내려가고 있는데 JP 모건의 그 다이먼드 회장처럼 허리케인은 미국에서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몰려오고 있다. 그다음에 주가가 폭락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동과 추세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의 추세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파동이 반등다운 반등을 주느냐 안 주느냐인데 이 반등을 줄 때 너 혹시 이번에 진짜 아니니? 너 진바닥 아니니? 그럴 때 두 가지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 모멘텀 갖고 있니? 그때 주가에서 가장 큰 변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하나는 금리, 하나는 심리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와 금리는 아닌 거죠. 그럼 너 왜 여기서 그래도 안 빠지고 왔다 갔다 오니? 가장 큰 거예요. 그 악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을 때 주가는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래도 그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거꾸로 미국이 빠졌으면 우리는 폭락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또 폭락을 줬다가도 주말장 보셨듯이 꼬랑지 달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 버티는 증시는 지금 주시장이 그만치 많이 어떤 악재가 선 반영돼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있죠.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주에 너 어디까지 가니? 그럴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꽤 말씀드렸죠. 항상 어떤 라인을 뚫고 나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위아래 50원을 봅니다. 그러니까 1300원을 뚫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1350선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보면 길게 롱텀의 사이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모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환율은 너무 높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 누가 옵니까? 여러분들 그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녀죠. 누구예요? 미국에서. 제닛 옐런이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닛 옐런 지난 2016년도 때 저는 그녀에게 반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금리 올릴 거야. 그래서 2015년대 금리 올다가 주가가 폭락을 줬습니다. 딱 직전 저점 때의 영역에서 쉽게 하면 얘가 L 파동을 줄까 아니면 얘가 들어올까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제닛 옐런은 전환시켜버렸습니다. 군자 표편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아직 시장은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우리가 다시 금리를 마이너스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였었습니다. 2016년도 2월달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 두 번째가 시작됐다라고 이해할 정도입니다. 그때 60선은 쌍바다에 모양을 주고 주가가 위로 갔습니다. 다음에 2016년도 12월 달에 1년 만에 금리 올렸습니다. 멀쩡했었습니다. 즉 이 똑같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 한 번은 폭락을 주고 한 번은 옆으로 누웠던 것이죠. 바로 그녀가 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 환율, 이게 지금 사실은 얘를 꼭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내로나는 환율 전문가들한테도 환율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고 그게 정답이죠. 이거 모른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얘는 지금 보세요. 급락 급등 다음에 얘가 완만 주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가 꼭지 칠 때는 어떻게 꼭지 치는지는 압니다. 어떻게 꼭지 치자면 급락을 준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다시 급락을 줘야 유가처럼 이런 모양을 줘야 혹시 너 투탑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지금 여건적으로 봤을 때 옆에 보면 달러가 지금 강하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 지표가 CPI나 PPI가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세게 갈까 할 수 없다. 결국 금리라는 자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돈가치거든요. 달러의 돈가치가 올라간다? 그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게 100pp에서 0.75로 잠깐 후퇴했습니다. 근데 일단 다음 달에는 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다음 때는 낮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뒤에 겨울이 오고 주변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가 다음 때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부담스럽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일단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좋은 잡을 수가 없죠. 다만 얘는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경제체로 볼 때 너무나 우리나라 돈가치가 전평가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게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과연 미국하고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요것만 갖고 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남북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면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글로벌적으로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잖아요. 이 글로벌적으로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로화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지금 유럽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죠? 마크롱이 상대적으로 기반을 조금씩 잃고 있고 보리 총리가 물러났고 여기에 드라기 총리가 한마디로 이거죠. 야, 나 못해 먹겠다. 나 이제 이거 사표 내고 그만둘래. 그러다가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다시 있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정을 하고 있는데 드라기 총리가 하고 있는 거랑은 정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제1 정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거 우크라이나 이거 지원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협상이 맺어진 게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드라기 쪽은 야, 이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돼. 벌써 여기서부터 갈리고 있고요. 또 드라기 총리는 개혁을 하자는 쪽인데 저쪽 야, 이거 지금 당장 급하니까 돈 같은 거 지원하고 이거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은 드라기 총리가 한마디로 나 못해 먹겠다고 해서 사표를 던진 거죠. 근데 이게 반려되면서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유로화를 어떻게 좌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아직까지는 불안스럽긴 한데 다만 그래도 얘가 너무 높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너무 높게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어딘가는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승을 주려면 외국내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환율이고 근데 환율이 아직까지는 꺾어지는 모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라는 분위기와 재능이 오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퀘션이 있는 거죠. 혹시 외국인들은 미리 아는 걸까요?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죠. 이틀 동안 얘가 양보로 짱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주말에 2,600억을 사들어갔고 그 전에도 한 4천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은 아직까지 매도긴 하지만 어쨌든 유례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차피 꼭지에서 다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역부입장, 바닥에서 이렇게 V장에서 바닥전에 사고 바닥을 바닥을 지나가면서 사는 3등분법 매매법이라면 이제 거의 다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조금 더 봐야 될 중요한 위치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결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바닥이냐 아니냐는 것은 얘가 지나가 봐야지 압니다. 다만 아주 다양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현 상태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얘가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까 했지만 내가 한 번에 빵 쏜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한 번에 빵 쏜다면 빨간 열차가 레일로 왔을 때 그때 한꺼번에 쏘는 걸 우리가 모멘텀 투자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가 지금 녹색 캔들이 들어있죠. 이 가격이 얼마냐? 069-500 기준으로 보면 3875원입니다. 좀 이따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지금의 장에서 얘가 상승 추세로 돌진 않아도 제법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월간 단위로, 그러니까 얘가 요번에 샀으면 다음 달에 또 내려가면 다음 달에 또 사는 이런 매매를 한다면 얘는 결코 깨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여러분께 제가 얘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옵니다라는 가격이 아시겠지만 66,600원입니다. 그럼 얘가 66,600원. 그 다음에 올라갈 땐 빼버리고 전달에 빠질 때가 57,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이렇게 분할, 적금 붙는다는 마음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결국은 녹색 캔들 줬다는 것은 이미 가격상으로 기간적으로 많이 빠진 구간에 넣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바닥을 찍었냐 할 때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뒤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얘가 그러니까 결과치로 틀릴지 말지를 몰라 하더라도 저거 굉장히 합리적인데라는 데이터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는 이렇게 올라갈 땐 스킵하시고요. 얘를 다시 또 깨고 내려간다? 그 밑에서는 그냥 월간 단위로 여러분 밑에서 줍줍하시면 결코 이길이라에 저는 강하게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얘는 주로 녹색 캔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종합이라든지 대웅주에서 나올 때 얘는 상당히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얘도 SK하이닉스가 지금 보면 주말에 98,000원대까지 갔는데 똑같습니다. 91,000원에 왔죠. 그럼 얘가 91,000원에 베팅을 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놔두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6개월 선 근처 가면 한번 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얘가 다시 요번 달 말고 다음 달 내려온다? 그럼 밑에서는 분할로 적금 부듯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문 얘기했듯이 내가 한 번에 쏘는 방법이 있고 나눠서 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내려갈 때 나눠 쏘는 방법은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이 본격 뜨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TSMC가 떠줘야 되는데 TSMC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이 TSMC가 시장을 윗도는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전 세계 반도체 영업이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분기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 기사로 찾는 거고요. 저만의 노하우. 얘를 가만히 보시죠. 뭐 보이는 거 없을까요? 21평으로 가만히 보시죠. 몇 파동째입니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내가 무슨 파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얘가 60이 여견자가 아니죠. 아마 빠른 이분들 눈치챘을 겁니다. 좀 더 보여드리면 될까요? 좀 더 보이겠습니다. 속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속수하고 결국 우리가 반도체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의 속수,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올라가야 되고 TSMC도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죠.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이라이트가 두 장이 남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다 보시죠. 중국이죠. 중국이 여기서 밑으로 급락을 줬죠. 아직 무슨 파동 없이 내려갔었습니까? 쭉 빠질 때. 얘가 N파동 없이 쭉 빠졌죠. 근데 뭐가 22, 1, 2, 3, 4, 5 이걸 우리가 마지막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얘가 올라갈 때 어디가 충돌되는 지역이냐 그러면 240도 정확하게 또 여기서 두드맞고 있죠. 얘가 올라갈 때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뜰만한 파동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긴축을 할 때 얘들은 돈줄을 풀었었죠. 하지만 그것만큼 다 가지는 않죠. 240 두드맞고 있죠. 물론 얘가 두드맞는 이유가 상하이 봉쇄 직격탄으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가 나왔습니다. 얘가 푹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얘는 뜰만한 자리에 있어서 뜬 부분이고 내려갈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5파동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들이 보십시오. 얘가 1, 2, 3, 4, 5 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추세는 아닙니다. 추세 얘가 정마틴 구간 이렇게 돼 있고 여긴 역마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처럼 속수가 N파동을 줘서 올라갈 때 TSMC가 N파동을 주면서 올라갈 때 얘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파동 공부는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다가 노터스, 그 다음에 공구음은 전부 다 음포선 때렸죠. 전부 다 무상증자나 이런 걸로 해서 급등을 줬다가 막 80% 깨지고 70% 깨지고 계좌가 작살나고 있습니다. 이 장이 돌면 주도주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 주도주가 바뀌는가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32와 2300 의미선 아래는 얘는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는 구간이 된다. 다만 얘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어도 아까 보셨지만 얘들이 반도체는 걸 중심해서 N파동의 모습을 주는지를 같이 한번 환율과 같이 따져보면 좋겠고요. 얘는 당분간은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도주의 그렇게 되면 주도주의 바꿈 현상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